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윤입니다. 오늘도 최윤의 행복공장에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큼 사랑을 보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음악 소리를 조금 줄이고 갈게요. 네. 음악 소리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잔잔한 음악에 제 목소리가 느낌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자기 전에나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음악을 깔았는데, 좀 복잡해요. 뭐 저작권도 있고. 자, 오늘은 부자지능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제목이 부자지능입니다. 네, 스티븐 골드바트하고 조안 디퓨리아라는 두 명이 공동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목이 화끈합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제목이 화끈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뭐 예전의 동양사상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팔자가 있는 건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뭐 큰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 부자가 될 팔자는 따로 있다. 가난하게 살 팔자다. 뭐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도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생각을 잘 해서 인생을 진두지휘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요. 좀 이제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하여튼 이렇게 구별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도 생각을 했었고 뭔지 배우려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젯밤에 제가 이 책을 앞부분을 좀 읽어봤어요. 부자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우리가 알고 나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이비드라는 사람입니다. 인류회사의 건축가고 아이비리그도 졸업했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임원까지 승진하겠다 뭐 그런 느낌은 안 드는 사람. 그냥 뭐 학교도 잘 나왔고 뭐 나름 그냥 성공한 축에 들기는 했지만 그냥 거기까지. 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팀들이 부자지능 이 컨설팅하는 팀들이 코칭 팀들이 보니까 그랬대요. 왜냐하면 얼굴이 밝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짓눌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도 에이구 저 사람은 뭐 더 크게 출세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풍겼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한 부담감에 갇혀서 이 팀을 찾아왔나 봐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나 들어봤더니 밤이면 밤마다 쫄딱 망하는 상상이 든대요. 밤에 잠잘 때마다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여기서 막 곤두박질 쳐서 모든 게 쫄딱 망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 정신과에 찾아가서 약도 처방해서 먹여보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해요. 데이비드라는 사람입니다. 네. 데이비드의 문제를 가지고 부자지능이라는 것을 살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의 책을 썼습니다. 네. 마음이 풍요로워야 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것,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을 부자지능을 활용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해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마음도 부자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도 부자여야 한다. 그래, 그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부자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전혀 부자가 아닌데 돈은 어느 정도 번다. 이런 경우에는 부자지능을 가진 채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밤마다 쫄딱 망하는 꿈을 꾸는 데이비드처럼 항상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내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잘 처리를 못할 것 같고 이게 막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이거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다 된 것 같고 더 이상 내 안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해서 어떻게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일에 한다고 해도 항상 그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다시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마음가짐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자지능을 가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의 조건은 자기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마음이 좋아.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야 부자지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풍요로운 것을 부자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야 부자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자, 딱 일에 있어서 점검을 했어요. 이분들의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네. 재정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 다음에 내 행동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태도를 어떻게 두느냐, 재정적 효율성을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제가 읽었을 때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조금 말이 뭐 약간 추상적이라면 데이비드가 지금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데이비드가 그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젊었을 때 굉장히 그 건축을 사랑했었대요. 건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건축물을 보면은 막 몇 시간씩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뭐 시간이 나면 샌프란시스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건물들의 디테일을 막 살피고 그렇게 살피면 그 건물을 지은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예리하고 아주 그냥 거의 뭐 생각과 가슴과 뭐 느낌과 온 피부로 건축물을 느꼈던 거죠. 너무너무 사랑했었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막 혼자 웃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인이 굉장히 자신감도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아버지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조금 사회적인 성공을 하신 분인가 봐요. 장인이 될 사람이. 그런데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장인의 어떤 기대치에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서부터는 성공, 그러니까 장인의 기대에 내가 맞춰서 성공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쪽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맞춰서 살았다고 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나? 내가 막 그렇게 행복하고 웃고 몇 시간씩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에 겨워서 살 만한 일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생겼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불안으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몇 번의 실패를 하게 되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변화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변화를 하게 되었나요? 저도 그 질문을 갖고 책을 읽었는데요. 건축을 원래 이제 지금 상업 건축 위주로 건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건축은 같은 건축인데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또 지역의 소도시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곳에 보통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집들을 짓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꿈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아주 최고의 임원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팀장급이었으면 뭐 얘기를 한번 해봤겠죠. 자기가 그 디자인하는 건축의 한 25% 정도는 친환경 건물 쪽에다가 자기가 디자인에 조금 약간 무게를 실겠다.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1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것이 좋은 성과가 있다면 나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달라. 1년만 시간을 달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요구나 또는 이제 설득을 시켰겠죠. 그렇게 해서 뭐 오케이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물, 자기가 짓고 싶은 건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밝아지고 이렇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부인하고도 남편이 항상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약을 먹어야 자고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또 이 사람이 그 부인의 아버지에게 어떤 기대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어머니가 10살 즈음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힘드셨대요. 뭐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외롭게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의 공허함을 그냥 쌓아안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신 거고 그 자식들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사는 형제들도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게 왠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기 10대를 그렇게 겪고 나니까 가정생활을 딱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내가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쁜 거야. 사실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하고 싶은 거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냥 그런 말조차 하면 안 된다. 그냥 꺼내지 못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감옥에 사는 거고 쇠사슬에 묶여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외부에 의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다.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상대함으로 해서 오는 그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고 하는 게 싫어서 나도 이런 교육사업 쪽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하던 일을 다시 또 손을 잡아서 하게 되는 저도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일이 즐겁거나 뭐 행복하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 의무고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지능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전혀 나의 가치를 개발하고 나의 가치를 갖고 내 사업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일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발견해서 내 가치에 도전을 하고 내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의 내면의 가치와 내면의 어떤 저의 욕구 그리고 현실적인 일이 별개로 따로 놀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님에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굉장히 힘들어했고 무지하게 아팠어요. 일만 나가면 아파요. 아파서 맨날 골골골골하고 그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막 망할 것 같아서 막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아프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게 심장이 따갑고 아프고 숨도 잘 못 쉬겠고 기운도 없고 걷지도 못하겠고 한번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좀 수업이나 뭐 이런 걸 좀 하고 가면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내가 몸이 약한가? 내가 뭐 예전에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한가? 내가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나를 가두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 마음이 풍요로울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괴롭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버가 되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이 글을 이제 처음에 유튜브에다가 계정에다 딱 올린 날 좋아서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물론 뭐 조회수도 없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것만으로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읽어서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해주고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생겨서 내 말을 듣고 좋아요 해주면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저는 제 가치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도 어젯밤에 우리 둘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야, 나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를 계속 끊임없이 표현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가. 속으로는 사람들이 싫고 귀찮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인 것 같아. 유튜브라는 공간은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실제로 대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노래를 부르든 말로 하든 이런 어떤 과정을 굉장히 즐기고 내가 그럴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삶 속에서 행할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생기고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이라는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존재급을 얼마나 당신들은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책에서 존재급, 그냥 돈을 벌고 있지 않는 나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당신은 얼마로 책정을 하겠습니까? 돈을 지금 벌고 있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한다면 얼마로 책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쯤, 100만 원쯤, 1000만 원쯤, 뭐 1억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에서도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존재급이 없는 사람은 성과급으로만 돈을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다가 바깥 외부 사람들이나 어떤 대상에게 모든 걸 맞춘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걸 맞추다 보면 나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사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낮은 존재감 때문에 다시 돈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나가고 모일 수도 없고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도 못한 그 과정을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법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나라고 봤는데 이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내 가치를 발휘시켜서 내 안에 나 스스로 존재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절대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엄청난 집중력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내가 그 의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못할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잘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당장 그렇다고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그래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교차시기라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일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힘든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또 2차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 저는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나한테 사랑해, 사랑해 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 그러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자기 사랑을 시도할 때, 자기 내면 아이하고 자기 사랑을 시도할 때 처음에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고 네가 좋아, 어, 오늘 뭐 힘든 거 없었어? 또 잘했으면 너 참 잘했어 이러면서 자기하고 내면의 대화를 처음엔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지나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옮겨가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무얼 할 때 행복해 하지? 내가 무얼 할 때 즐거워하지? 이런 식으로 그 해답이 조금씩 질문과 해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에 저 엄청난 책들 그리고 버려도 아직도 남아있는 저 책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나는 무엇으로 이겼어? 저 책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친구가 되었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지.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자기신뢰라는 랄프 월도 에머슨 책을 올렸어요. 그 책을 올렸는데 막 책들이 그 책 한 권 올렸는데 책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저의 어떤 내면의 힘이 솟아나면 제가 지금 하는 일에도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자지능 앞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더 읽고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부자지능은 내 안에 나의 가치를 알고 내 안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먼저 찾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하고 있을 때 그게 뭐 취미생활로 이어지든지 뭐가 됐든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충전을 그 에너지로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자기 주도성 같은 걸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권 회복. 우리가 나라를 뺏겨서 일본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그 중요한 주권 회복을 나라도 하는데 주권이 뺏기면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서름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는 저희 남편한테 자기야, 나는 나의 주권을 회복하겠어. 나의 자주권을 회복하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의 자주권을 가지고 산 것 같지가 않아. 뭔가 타인의 눈에 맞춰서 내가 뭔가 행동하고 산 것 같아. 이제는 내 판단과 내가 내린 판단을 가지고 내 주권을 조금 더 물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우선이죠. 하지만 그냥 막연히 끌려가는 생활이 아닌 나 스스로 내가 주도해서 내가 힘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겠어.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저희 남편한테 어제 일요일 날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부자지능의 첫 번째는 내 안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나의 존재 가치를 나 스스로 알아주는 것, 확인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기쁨을 찾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랬을 때 내 일에 있어서 능률을 올리고 점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랬을 때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허겁지겁 빨리 해놓고 네. 잠깐만요. 요 부분만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글의 어떤 리듬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돈은 데이비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주가도 급속히 상승했다. 부자지능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부자지능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자신이 택한 생활 방식에 책임감을 가짐과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데이비드에게 이것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업무의 질을 괜찮은 정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조립식 주택을 디자인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했다. 그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자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몰입하는 시간은 더 늘어났다. 말할 필요도 없이 데이비드는 석 달도 안 돼서 자신이 늘 바래왔던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고 무척 행복해졌다. 데이비드의 경우처럼 돈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경제적 만족은 비로소 풍요로운 삶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경제적 만족은 부자 지능을 100% 발휘했을 때 따라오는 상품 같은 것이다. 우리는 최근 끔찍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벗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쪼들린다고 느끼며 산다. 정리해고의 위협, 압류에 대한 두려움, 대출 상환 압박은 우리를 쉽사리 놔주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는 그저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을 찾거나 초과 근무를 자청해서 쫓겨나지 않으려 아등바등하거나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한다. 재무 컨설턴트들은 투자 방식을 조언하고 직장을 바꿀 것을 권하고 씀씀이를 조절하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재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주식시장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가치관 등 내적 요인이 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본 결과 우리는 누구에게나 부자지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대부분 내면에 잠들어 있어서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데이비드 같은 고객들이 자신의 부자지능을 발견하고 끌어내도록 돕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돈이 더 많으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풍요한 삶을 사는 데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부자지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그만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은 그 뿌리가 매우 깊어서 우리 자신도 미처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엉뚱하게 만들 수 있다. 어쨌든 돈만 찾아서는 계속 부유한 생활, 연속적인 부유한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돈에 대한 문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악순환이 또 될 수도 있고, 돈이 또 들어왔다 나가면서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내가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즐겁게 나의 삶을 영위를 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상품처럼 따라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두 마디, 몇 마디 말로 이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가져야 해요. 저도 질문을 가져야 해요. 제가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건 뭘까?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게 뭘까?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 이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들어오면은 이게 쓰러지고, 제가 그랬는데, 이거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느꼈어요. 그게 아닌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줘서 그들에게 감동을 끌어내고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했던 거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음악을 포기하고 이제 음악을 접으면서 저에게는 긴 어떤 불황이 시작이 된 거죠. 내가 할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 일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이거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그 원인을 요즘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거, 그거는 거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하고, 두 번째가 나의 가치를 지금 다시 찾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행복해하고, 내가 웃고,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몰입하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어떤 대상을 찾지 마시고요. 그 가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추상적인 가치,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찾아야 대상은 그때부터는 다 이렇게 세팅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유,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그 동영상으로 아마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